네, 이번 경제 언박싱은 러시아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5선에 아주 압도적인 득표율로 당선이 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푸틴 5선 정말 대단한데요. 네네. 이 앞으로 이제 러시아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떻게 갈지 궁금합니다. 네. 득표율이죠. 투표율이 아니라 87%. 네. 처음에 투표율인 줄 알았습니다. 이거. 득표율이에요. 네, 득표율입니다. 네. 대단합니다. 이거. 네. 뭐 중국은 뭐 그 전인대에서 주석 추유할 때 100%도 나오니까. 물론 그렇긴 하죠. 예. 어떻습니까? 지금 푸틴의 5선 앞으로 이 역대 그 앞으로 향방 이거 어떻게 가능을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그 뭐 지금 러시아 대통령 임기가 6년이니까요. 그렇죠. 그 2030년까지 임기가 보장이 됐고, 예. 더더욱이 이제 일단 득표율만으로는 역대 최대 그 최고 득표율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예. 뭐 집권 기반이 탄탄하다고 볼 수 있고요. 이론상 보면은 2030년 선거에도 또 나설 수 있거든요. 그렇겠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되면 거의 푸틴 그 영구 집권이 되는 게 영구집권 아니냐 독재죠. 이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는 거죠. 전쟁을 3년이나 이어오고 있고 네네. 또 나발리가 옥중에 사망 네네. 사건까지 있고 러시아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푸틴을 좋아하고 네네. 참 좀 이해는 안 가는데 반푸틴 세력은 없는 겁니까? 예, 잘 이해가 안 가시죠. 근데 보통 한 두 가지 정도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예. 첫 번째는 이 러시아 국민들이 보는 푸틴이라는 것이 네. 러시아의 대외적인 위상을 어쨌든 국제적으로 악명이라고는 하지만 상당히 높인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죠. 제가 한번 러시아 쪽에 있는 학자들한테 물어보면 왜 푸틴이 사실 독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 그 독재를 하는데도 러시아는 이미 90년대에 들어서 이제 시장화를 했고 정치 체제도 조금 민주주의적으로 지향을 했다라고 돼 있는데 예. 왜 이거를 방치를 하냐 그랬더니 90년대 러시아가 체제 전환을 할 당시에 네. 그 대외적인 위상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그때 그 러시아 이 국민들이 느낀 모멸감이 굉장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순식간에 이 세계를 양분하던 초강대국에서 그냥 일반 국가로 전락한 그때의 모멸감이 너무 컸고 예. 이게 푸틴 집권 이후에 상당히 회복이 됐기 때문에 사실 90년대로 돌아가기보다는 민주화된 90년대로 돌아가기보다는 네. 지금 같은 오히려 독재 상태를 견딜만 하다 이렇게 보는 게 하나가 있는 거고요. 예.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이 푸틴의 형태가 지금 뭐 시장 경제를 일부 택하고 있다 그러면 정치적으로는 이거는 권위주의고 독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대파에 대한 탄압이 뭐 교묘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가혹한 거죠. 뭐 나발리의 경우에서 나오지만 그렇죠. 일단은 정치 자금 측면에서 그 주요 이 정치 자금을 쥐고 있는 러시아 경제를 쥐고 있는 올리가르히들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또 러시아에서 이 구기득권층 이른바 얘기하는 올리가르히와 네. 또 그 실로비키가 어느 정도 지금 이 타협을 하고 있고 집권을 위한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결국은 그 도전 대상이 될 만한 싹들을 미리 이제 잘라버리는 거죠. 나발리처럼.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직접적으로 뭐 선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냐 이거 자체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네. 불리한 정보는 통제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론 조작하고요. 이런 측면들도 이제 높은 그 지지율에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군요. 어쨌건 내부에서는 러시아 국민들이 그런 생각으로 푸틴을 지지하는 것은 맞는데 네네. 이제 국제사회가 이 득표율 87%와 5선 확정 이걸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건 그렇죠. 국제적인 이미지는 고립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결국 푸틴이 장기 집권하고 권력이 탄탄한 것 같지만 이게 러시아 전적으로 볼 때는 러시아를 나락으로 몰고 갈 거다. 이게 이미 시작됐다 이렇게 전망하는 그 전문가들도 많죠. 그렇죠. 앞으로 이제 독재가 가져올 부작용들을 예상하는 건데 그렇죠. 그렇죠. 주로 어떤 부작용들을 좀 예상할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부작용이라는 것이 지금 러시아 경제가 일시적으로 지금 화랑을 보이고는 있어요. 네. 그 2023년에 보면은 이제 이후 국가들보다 오히려 이 성장이 이제 좋았던 걸로 나타나고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보면 푸틴이 들어선 이후에 대내 정치는 안정적이고 경제도 그 이 서방 제재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지금 그 이 오히려 괜찮고. 성장하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고 그러면 탄탄한 거잖아요. 그다음에 예. 뭐 서로 이 대외 관계를 보는 위상은 다를 수가 있으니까 예. 서방의 시각에서 서방의 시각이 아닌 다른 시각에서 보게 되면 러시아 국위 선양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점이 뭐냐면 이게 이제 뭐 이것도 이 러시아 지지냐 아니냐에 따라서 양극단으로 평가가 나뉩니다만 개인적으로 보면 이게 과연 지속 가능하냐 하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 지속 가능성이 가장 큰 문제가 사실은 정치 체제하고 경제 체제 양측 모두의 존재를 해요. 왜냐하면 지금 아까 지금 푸틴의 높은 득표율이 가능한 이유를 얘기를 했지만 사실 독재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혼자 하는 것 같지만 일종의 지배 연합이 형성돼 있어야 됩니다. 그룹이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이번에 그 이 IS 테러 사건에서 보는 것 같이 내부 통제는 지금 어딘가 지금 벌써 균열이 일어나고 있는 거고요. 이런 거는 이제 그 바로 나발리의 과거 나발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그 이 용병 집단들 네, 이래 바그너 그룹에 바그너. 나발리 건뿐만 아니라 바그너 그룹에 그렇죠. 이제 거기도 반란에서도 볼수 있는 나오는 것 거죠. 같이 예. 만약에 기득권을 지키는데 오히려 푸틴이 더 불리할 것 같다라고 생각되면 이게 또 다른 그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이렇게 되면 결국 지배연합 내에서 계속 독재자들이 나와서 교차로 이제 지금 그 권력을 담당하는 일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경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자원을 거의 과잉해서 집중해서 그 끌어다 쓰는 형국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중장기적으로는 경제에 분명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어쨌건 지금 5선을 하면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게 이제 거의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이게 네네. 될 수밖에 없고 얼마 전 모스크바 테러 배후도 우크라이나가 했다. 이렇게 네네. 정부에서는 공식으로 네네. 발표했는데 전쟁이 그러면 앞으로 더 뭐 강화되거나 더 심각하게 좀 흐름이 좀 바뀌거나 이럴 가능성이 있겠네요. 좀. 네, 일단 제가 볼 때는 지금 우크라이나 책임서를 제공을 하고 있지만 계속 지금 제기를 하고 있지만 오히려 지금 가장 그 이 러시아의 맹방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지금 그 벨라루스는 네. 이게 지금 또 다른 얘기를 한 거잖아요. 루센코가 이제 지금 얘기하다 보니 네. 러시아하고 벨라루스하고 협력이 잘 되다 보니까 이 테러리스트들이 처음에는 벨라루스 국경 쪽으로 왔다가 이거 막으니까 이제 우크라이나 국경 쪽으로 이동했다는 거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처음부터 예. 가려고 한 곳이 우크라이나는 아니었다는 거기 아닌 때문에 거죠. 예. 오히려 그 이 러시아하고 벨라루스 우위를 과시하려고 한 것이 지금 푸틴 얘기를 지금 뭐 요새 잘 쓰는 말로 디스해버린 게 돼버렸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건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국제 여러 면에서 좀 유리한 면을 조성하기 위해서 네. 지금 우크라이나를 지목하는 명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 이미 지금 현재의 조건 상태에서 휴전을 하거나 전쟁을 끝내는 것도 이미 고려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제 여론을 조성하는 단계에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군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IS가 했다고 이슬람 무장단체가 네네. 했다고 IS 그랬는데도 포로상이 불구하고 있다고 지금 얘기가 돼 했는데 있죠. 예. 또 우크라이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도대체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굉장히 중시하고 있다 이렇게 뭐 그쪽으로 몰고 가려고 그렇게도 볼 하거든요. 수가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그 지금 이 실적의 테러 사망자가 그 적은 규모가 아니거든요. 벌써 맞아. 160명이 넘으니까. 예. 그러면 이게 흔히 독재자들이 잘하는 게 증오를요. 다른 곳으로 돌려야 자기가 그렇죠. 운전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럼 지금 러시아인들이 가장 적대시하는 대상이 어디겠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고 있는 우크라이나거든요. 글로 돌렸다. 근데 왜 그 돌려서 네. IS는 왜 도대체 이 러시아를 테러를 한 걸까요? 일단 IS에 원할 만한 일을 많이 했죠. 지금 대표적인 역사적으로 게 그렇죠. 이게 지금 IS 호라산도 흔히 얘기하는 시아 수니파 중에서 수니파 쪽에 속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체첸도 약간 순위 쪽에 가깝단 말이에요. 과거 체첸에서의 이제 학살 사건이라든가 이것도 푸틴이 이제 진두에 선면이 있죠. 그 다음에 시리아에서 아사드 정권을 그 지원하기 위해서 시리아 그 아사드 정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시아 쪽에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수니파 반군들을 굉장히 학살을 했고 또 이 시리아 처음에 내전 과정 시리아 내전 앞에 있었던 그 이제 그 IS와의 전투에 있어서는 또 미국하고 연합해서 IS와의 그 전투에 가담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IS 호라산이 주로 활동하는 지역들이 예. 이 중앙아시아 이런 지역, 그러니까 러시아 국경 쪽에 훨씬 가까워요. IS 호라산 같은 경우 위치상 유럽 가서 테러하기는 조금 그렇죠, 여러 가지 그렇죠. 애로사항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 테러를 왜 합니까? 이게 국제적으로 자기 존재감을 알리겠다라는 그렇죠, 것도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럼 그동안 서방 테러는 많이 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이제 관심의 대상이 되는 건 러시아가 테러하면 아하. 이 테러범들 입장에서도 꽤 이제 이 효과가 있다는 예, 러시아가 국제적으로 욕도 먹고 있으니까 그렇지. 정당성도 지금 올라가는 거고 뭐 여러 가지를 고려를 했을 거예요. 어쨌건 IS가 자기들이 했다고 그랬는데도 이제 우크라이나를 범인으로 지목하는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네네. 어떻게든지 이번에 다시 한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뭐 밀고 들어가서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저는 해결해 그렇지 보겠다. 않을 거라고 봐요. 그래요. 사실은 많은 분들이 우크라이나의 작년 하반기 대반격이 끝날 때 이제 러시아 차례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제가 볼 땐 러시아가 지금 군수 생산을 해가지고 군수 생산량을 늘리고는 있지만 네. 그 목적은 조금 다른 곳에 있다고 봅니다. 예, 러시아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동안 어떻게 보면 권위주의 국가들의 무기고 노릇을 해왔단 말이에요. 네. 무기 제공을. 예. 근데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 2년 동안 다 소모됐어요. 이제 러시아는 지금 우크라이나하고의 전쟁만 생각할 때가 아니고요. 전쟁 이후에 잘못하면 오히려 우크라이나 전쟁은 뭐 사실상 자기네들의 유리하거나 승리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 이후에 국제적인 위상면에서 자산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렇군요. 예, 그거 쉽게 공급자로서의 소모하지 못할 역할을 겁니다. 다하지 못하겠다 예, 이 말이죠. 그러면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돈바스 지역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남부 지역을 이제 장악을 뭐 우크라이나 영토의 한 20%가량이죠. 네. 장악한 상황에서만 끝나도 이제 러시아 이름의 입장에서 승리로 볼 승리한 수가 거죠. 있기 때문에 예, 예. 지금은 조금 표정 관리하고 어떻게 보면 자원 관리하고 있는 중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군요. 지금 결국은 이렇게 끌어봐야 우크라이나는 뭐 당연히 손해고 러시아도 득될 게 없는 게임이다. 저는 그렇게 그렇죠. 생각이 되는데 예, 예. 그런 의미에서는 어쨌든 5기 이 집권을 한 푸틴의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든지 스무스하게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네네. 근데 숙제입니다. 뭐 이제 이게 끝나도 지금 상황에서는 우크라이나는 이렇게 만약에 끝나게 돼도 미국도 명분상요. 테러 제재를 지금 해제하지는 않을 거예요. 어쨌든 전명제 안 내놓은 거니까요. 그렇죠. 그다음에 EU도 마찬가지일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 자체를 조금 더 아마 지금 유리한 조건이라는 건 이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휴전되거나 종전되고 네. 이제 러시아에 대한 압박이나 제재도 풀리는 상황을 지금 보고 그게 아마 11월에 지금 미국 대선도 고려하고 있는 것 같고 유럽도 조금 지치는 쪽으로 유도를 하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그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좋다, 러시아 경제나 건전하다라고 얘기하는 이면에 그 목적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변수들이 많아요. 근데 뭐 방금 말씀하셨듯이 러시아는 이렇게 전쟁 3년이나 하고 있는데 네. 성장률은 엄청 좋단 말이에요. 23년에는 3.6% 성장했어요. 네네.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하면 뭐 굉장히 좀 양호한 제가 건데. 예. 네. 경제학 전문가는 아니지만은요. 네. 경제의 원리라는 게 결국 그 수요하고 공급이 원활하게 돌아가면 경제가 성장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처음에 러시아가 곤란하다라고 러시아 경제가 곤란해질 거라고 본 게 그 대러시아 제재가 있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산업 생산에 성장에 필요한 물자들을 제대로 조달 못할 거라고 봤잖아요. 그렇죠. 제대로 팔지도 못하고 공급도 못할 거라고 봤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 서방으로부터의 그 이 각종 뭐 기계류라든가 이 수입이 중단된 대신에 이제 인도라든가 중국과 같은 대체 수입원을 찾았단 말이에요. 수출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출원도 대체 수출원을 찾으면서 어떤 방법을 택했냐 하면 러시아 가스 이제 같은 가스나 이제 원유 공급 같은 게 막히니까 이거를 국제 시장 가격보다 싼 가격에 지금 인도나 이런 쪽에 팔았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자원은 일단 1차적으로 유입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들이 이게 전쟁이 되면서 처음에 2022년까지는 성장이 굉장히 오히려 마이너스가 된 적도 있었거든요. 예. 이거는 이제 처음에 아주 쉽게 들어갔다가 제대로 군수 생산력을 발휘를 못한 거죠. 네. 그러다가 2020년 말부터 비교적 군수 생산 능력을 회복을 했어요. 군수 생산 능력을 회복한다는 건 뭐냐면요. 전시 경제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네요. 전시 경제로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중화학공업 위주로 육성이 되거든요. 그렇죠. 중화학공업이 부가가치가 높잖아요. 네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가가치가 높은 국내 생산이 이루어지고 이게 해외에 덤핑해서 일부 이제 수출도 원활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성장률은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군요. 근데 문제는 이게 경제의 기초 체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자원을 지금 덤핑해서 팔았기 때문에 전쟁 이후에도 그 기존의 거래선들은 유지를 그 거래 해야 조건을 되는데. 그대로 그죠. 유지를 해야 네. 할 거란 말이에요. 네. 두 번째는 중화공업 위주로 이거를 그 특히 무기 위주로 생산을 했을 경우에
결국 국내 소비재 생산은 제대로 안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그렇군요. 그럼 여기서 생기는 실질적인 물가라든가 임금 하락 요인을 어떻게 지금 잡을 수가 있냐? 이것도 상당한 고민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푸틴의 신복들이라고 할 수 있는 중앙은행 총재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이 상황이 지속될 수는 없다라고 봐요. 그렇군요. 앞으로 이제 이걸 이제 푸틴 5.0이라고 부르는데 집권 플랜에 가장 뭐 좀 마지막으로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근데 이제 자기가 이제 5.0이 되면서 더욱 강력하고 위대해진 러시아가 온다라는 이제는 사인을 주려고 할 거예요. 그러려면 일단은 지금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어떻게든 자기한테 정책으로 유리하게 끝내는 것과 함께 그 다음에 이제 보여주기 위주의 준전시 경제에서 이제는 다시 러시아 테러도 있었고 이제 민심도 다스려야 되잖아요. 네. 이제는 일반적인 민생 경제로 전환을 빠르게 하는 게 필요하고요. 네. 두 번째는 경제적인 면에서 이제는 여전히 제재가 그래도 지속이 될 거기 때문에 그렇죠. 러시아 중심의 일종의 공급망이라든가 경제 협력망을 짜야 되겠죠. 네. 그러면서도 이게 그 경제 협력망의 맹주가 중국이 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한 또 노력은 동시에 해야 되는 고민이 있는 것이고요.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를 하자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는 미중 전략 경쟁에서 러시아도 존재감을 드러내면서 러시아도 참가하게 되는 강대국 간의 어떤 새로운 국제 질서. 그것도 이 미국이 독주하지 못하게 하는 국제 질서를 만들어냈다라는 걸 자신의 업적으로 내세우는 게 푸틴의 가장 큰 지금 목표겠죠. 그렇군요. 푸틴 5.0 집권 플랜 앞으로 행보가 진짜 이제 드라마틱하게 펼쳐질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오늘 경제 언박싱 차두현 수석 연구위원님과 러시아 정세 함께 알아봤습니다. 연구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러시아하고 부동산 얘기까지 다 맞춰봤고요. 예, 오늘 순서 여기서 다 마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